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한반도에서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가족 전체가 처형됐습니다. 조선 왕조는 서양의 종교를 사학이라 불렀습니다. 사학한 학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조선 땅으로 들어온 프랑스 선교사들은 신분을 숨기고 농부로 위장했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민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발길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닿은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작은 섬이었습니다. 강화도였습니다. 면적 302제곱킬로미터, 인구 수만 명의 작은 섬. 그러나 이 섬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그 크기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섬에서 성경의 씨앗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섬의 작은 예배당에서 드려진 기도가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지금의 한국 교회가 됐습니다.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새벽 4시에 수만 명이 기도하는 나라. 그 모든 것의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작은 섬이었습니다. 말씀이 바다를 건너온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하퍼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기독교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30년 가까이 복음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경로를 연구해왔습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으로, 복음의 이동 경로는 인류의 역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한 가지 지역이 늘 마음 한켠에 걸려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시아 안에서도 한반도였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어느 가을 강의 날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10월은 이른 아침부터 서늘했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 무렵에 이르렀을 때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구절에 다다랐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그 구절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매 학기마다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수십 번은 읽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 그 구절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정말 온 천하에 전해졌을까요? 이 말씀이 실제로 지구의 모든 끝까지 닿았을까요? 저는 강의실 옆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학생들, 이 말씀은 정말 세계 끝까지 전해졌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도의 오른쪽 끝으로 흘렀습니다. 아시아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맞닿은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서쪽 끝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지도의 크기로는 거의 점에 가까운 작은 섬이었습니다. 강화도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강화도.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카를이었습니다. 교수님, 강화도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직감이 이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강화도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검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읽어나갈수록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화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이 섬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 크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 유적이 있는 섬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침략을 피해 수도를 옮긴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조선 말기에는 서양과의 충돌이 처음으로 일어난 섬이었습니다. 1866년이었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병인양요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통상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조선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조선에서는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이 처형됐습니다. 그것이 병인박해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선교사들이 처형된 땅. 그러나 그 땅에서 복음의 씨앗이 살아남은 땅. 그리고 그 씨앗이 결국 온 나라로 퍼진 땅. 강화도가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었다. 처형으로도 박해로도 바다로도 막을 수 없었다. 말씀은 바다를 건너왔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오래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를 바라봤습니다. 지도 위에 작은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 안에 담긴 이야기가 얼마나 클지를 저는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정말 세계 끝까지 전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 작은 섬 안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강화도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화도에 가기로 결심한 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역사를 충분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섬이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섬은 복음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닿은 접점이었습니다. 19세기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쇄국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서양 선박이 해안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종교는 사학으로 규정됐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발각되면 처형됐습니다. 그 처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 수십 년에 걸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19세기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 기록들은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여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신분을 숨기고 조선에 잠입했습니다. 중국 상인으로 위장했습니다. 농부로 위장했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민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쓴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프랑스 파리예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찾아봤습니다. 파리예방전교회는 19세기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단체였습니다. 그 선교사들 중 상당수가 조선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 중에서 강화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강화도가 선교사들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강화도는 서울과 가까웠습니다. 한강 하구에 위치한 이 섬은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동시에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본토의 감시를 피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강화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저는 1866년 병인박해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에 처형된 프랑스 선교사들 중 몇 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르네 주교, 브르트니에르 신부, 볼리웨 신부, 앙리 신부. 이 이름들은 지금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순교자로 기록된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처형됐습니다. 저는 이 순교자들의 기록을 읽으며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처형된 해에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병인양이었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강화도를 점령하고 외기장각에 보관돼 있던 조선의 귀중한 서책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수비대의 저항으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그 충돌의 현장이 강화도였습니다. 서양과 조선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맞부딪힌 땅.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충돌한 땅. 그러나 그 충돌 속에서도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 로버트에게 이 연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로버트는 아시아 선교 역사를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마주친 어느 오후였습니다. 로버트, 강화도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 이 섬이 조선 기독교 역사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곳이야. 로버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조선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닿은 접점이었어. 박해와 순교가 일어난 곳이었지만 동시에 씨앗이 심어진 곳이기도 했어. 그 씨앗이 결국 온 나라로 퍼졌어.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선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래.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곳에서 가장 깊이 뿌리를 내려. 박해가 오히려 씨앗을 더 깊이 심었던 거야.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박해가 씨앗을 더 깊이 심었다. 막으려는 힘이 강할수록 뿌리가 더 깊어진다. 강화도의 역사가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형으로도 박해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가 씨앗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1880년대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한 기록들도 찾아봤습니다. 1884년 미국 선교사 호러스 알렌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1885년에는 호러스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젤러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조선의 첫 발을 디딘 곳이 어디였을까요? 인천이었습니다. 강화도 바로 옆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인천과 강화도를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복음이 조선 땅에 처음 닿은 지점들이 모두 이 서쪽 해안선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말씀이 가장 먼저 이 땅에 발을 디딘 곳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복음은 동쪽으로 흘렀다.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그리고 아시아의 끝에서 조선의 서해를 건너 강화도로. 말씀은 바다를 건너고 또 건넜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작은 섬에 닿았다.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였습니다. 강화도를 직접 밟아야 한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바다를 건너온 그 땅을 저도 건너가야 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한 것은
자료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출발 전 몇 주 동안 저는 강화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19세기 조선 관련 선교, 기록들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파리 해방전교회 아카이브에 연락해 디지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 역사 자료관에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료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강화도가 단순한 역사적 유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섬은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섬 안에서 숨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11월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의 11월은 영국의 11월보다 훨씬 건조하고 맑았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강화도는 저 방향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일찍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강화대교를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너른 물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1월의 강물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0년 전 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품에 안고 이 물길을 건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섬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무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따뜻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서면 그 역사의 무게가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강화 성공회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강화도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예배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1900년에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한옥 양식과 서양교회 건축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기와지붕 위에 십자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앞에서 한참 섰습니다. 동양의 지붕 위에 서양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섬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말씀이 이 땅의 언어와 형태를 입었습니다. 외래의 것이 이 땅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성당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인 집사 박 선생이 저를 안내해줬습니다. 박 선생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고용한 통역사가 전달해줬습니다. 박 선생이 성당 안으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 성당은 강화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건물 중 하나입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도 있었고 화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저는 성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낮은 천장에 나무 기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11월의 빛이 제단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앉아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믿음의 공간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성당 뒤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석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한자로 새겨진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의 주인공들이 첫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킨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숨겨두고 읽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섬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박 선생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져온 성경을 읽으면서였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이 섬 사람들이 그 성경을 돌려 읽으면서 복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말을 적었습니다. 성경을 돌려 읽으면서 한 권의 성경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읽고 다음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읽고 또 다음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퍼졌습니다. 화려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전도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성경 한 권이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면서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저는 성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와지붕 위에 십자가가 11월의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섬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긴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이 섬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첫 발자국들이 이 비석들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기록을 옮겨 적었습니다. 리델은 1866년 병인 박해를 피해 탈출한 후 남긴 기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씨앗은 남겨두고 간다. 이 섬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어떤 박해도 그 씨앗을 없앨 수 없다. 저는 그 문장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리델의 말이 맞았다. 씨앗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자랐다. 강화 성공회 성당을 나선 후 저는 섬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박 선생이 다음으로 안내한 곳은 섬 북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성당보다 더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돌로 쌓은 낮은 담장 안에 아담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 감이 아직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의자, 10개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제단은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함이 오히려 더 깊은 무언가를 전해줬습니다. 이 공간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강화도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예배 공간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민가의 방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방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렸습니다. 낮은 천장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읽기를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에단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성경을 읽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섬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박 선생이 예배당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기록부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표지가 검게 변한 공책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조심스럽게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인들의 기록입니다. 이름과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섞인 기록이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역사가 몇 줄을 읽어줬습니다. 암흑에 성경을 소지하다 발각됨. 성경을 빼앗김. 암흑에 예배 중 관아에 끌려감. 사흘 후 돌아옴. 암흑에 가족이 믿음을 버리라 종용함. 거절함. 저는 그 기록들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섬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빼앗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종용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경을 빼앗긴 후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 선생이 기록부를 더 넘기다가 멈추며 통역사에게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통역사가 읽었습니다. 다시 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빼앗기면 다시 구했습니다. 성경 한 권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구했습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그 두 글자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절 성경 한 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박 선생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인들이 몰래 숨겨서 들여왔습니다. 한 권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돈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발각되면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구하려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성경은 위험을 감수할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기록부를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성경을 한 권밖에 구하지 못한 집에서는 가족들이 돌아가며 필사했습니다.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글자를 작게 써서 한 장에 최대한 많이 담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필사한 성경 조각들이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름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을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을 것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들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나서며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굵은 줄기에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나무가 이 예배당의 역사를 모두 지켜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하나를 빌려 예배를 드리던 시절부터, 성경을 빼앗기고 다시 구하던 시절부터, 필사한 성경 조각들이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던 시절부터 그 나무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섬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박 선생이 세 번째 장소로 안내한 곳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기도처였습니다.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공간에 낮은 돌담을 쌓아 만든 곳이었습니다. 사람 서너시 앉으면 가득 찰 것 같은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박해가 심했을 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모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위가 등에 닿았습니다. 11월의 바람이 돌담 위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각될까 두려워하면서도 이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차가운 바위 위에서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바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두렵지만 멈출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핍박은 믿음을 지울 수 없었다. 성경을 빼앗아도 그것을 다시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배 공간을 닫아도 바위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그들 안에 있었다.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위 아래 기도처에서 내려온 후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강화도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섬의 서쪽으로 서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색빛 바다가 지평선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0년 전 저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그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무언가를 시작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저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박 선생과 함께 섬 안쪽 마을들을 돌아봤습니다. 강화도에는 오래된 교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안에 조용히 자리 잡은 소박한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이 이 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게 될수록 저는 그 소박함이 달리 보였습니다. 박 선생이 한 마을 앞에서 차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강화도에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뿌리내린 마을 중 하나입니다. 19세기 말에 이미 이 마을 전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은 돌담들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집들은 오래됐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흰 벽에 나무 십자가가 달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교회 안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이 교회에 오래 다니셨습니까? 어르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이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도 다녔어요. 나도 다니고 우리 자식들도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가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4대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이 교회에 처음 나온 것이 19세기 말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돌려 읽던 시절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바위 아래 모이던 시절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4대를 거쳐 지금 이 어르신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학교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글을 배운 곳이 이 교회였어요. 여자들은 서당에 못 갔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하니까. 저는 노트에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교회가 학교였습니다. 이것이 강화도의 교회들이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선 이유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가져온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서당에 갈 수 없었던 여성들이 교회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세기 말 강화도 교회들의 교육활동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온 직후부터 교육과 복음 전파를 병행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강화도까지 미쳤습니다. 강화도의 교회들이 야학을 열었습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밤에 교회로 와서 글을 배웠습니다. 글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강화도 북쪽 끝의 한 마을로 더 들어갔습니다. 북한과 마주한 방향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관리하는 분이 7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최 선생이었습니다. 최 선생이 교회 안으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189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농부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 모입니까? 최 선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마을 인구가 줄어서 2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나 그 5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130년이 지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명에서 시작해 130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5명, 130년. 이 두 숫자가 강화도의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130년이 지나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이 교회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1920년대에 찍은 것입니다. 당시 이 교회 교인들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사람들은 모두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무언가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박해를 견뎌낸 믿음. 성경을 빼앗겨도 다시 구한 믿음. 바위 아래 모여 기도했던 믿음. 그 믿음이 1920년대 이 사람들의 눈빛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최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섬에서 시작된 믿음이 다른 곳으로 퍼진 사례가 있습니까? 최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섬 출신 전도인들이 인천으로 서울로 나갔습니다. 강화도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이 씨앗을 키웠고 그 씨앗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회 창문 너머로 서해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바다가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온 말씀이 이 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다시 바람을 타고 육지로 퍼졌습니다. 섬에서 시작된 변화가 온 나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작은 씨앗이었다. 5명에서 시작했다. 방 하나를 빌려서 시작했다. 그러나 그 자금이 약함이 아니었다. 겨자씨의 비유처럼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자랐다. 강화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화도 북쪽 마을의 교회를 나선 후 저는 섬 전체를 한 번 더 천천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섬이었지만 저는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섬의 구석구석에 새겨진 이야기들을 충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박 선생은 제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조용히 옆에서 기다려줬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위로 빛이 낮게 퍼지면서 바다가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섬 서쪽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이 섬에서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와지붕 위의 십자가, 손때 묻은 기록부, 빼앗긴 성경을 다시 구한 사람, 바위 아래 기도처, 할머니의 할머니부터 이어진 사대의 믿음, 5명에서 시작한 130년의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말씀이 이 섬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온 나라로 퍼졌습니다. 저는 해안가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 연구를 학계에 어떻게 발표할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이 작은 섬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강화도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가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도의 기독교 유적지들을 정리한 지역 연구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연결해준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정 선생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나고 자란 향토 역사 연구자였습니다. 평생을 이 섬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바친 분이었습니다. 정 선생의 작업실은 섬 중심부의 작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책과 자료들이 천장까지 가득 쌓인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지도들, 사진들, 기록부들, 그 모든 것이 이 섬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은 70대 초반의 작은 체구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 선생이 먼저 물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왜 강화도에 오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지도를 펼쳤다가 이 섬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읽다 보니 이 섬이 제가 평생 연구해온 질문에 답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해졌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 선생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 선생이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를 정리한 연표였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는 150여 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표를 들여다보며 놀랐습니다. 강화도 안에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100년 이상 된 교회가 7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면적 302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 안에 100년을 넘긴 교회가 7곳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두 박해의 시절을 견뎌낸 교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빼앗기고 다시 구하던 시절을 견뎌낸 교회들이었습니다. 정 선생이 한 장의 오래된 지도를 펼쳤습니다. 19세기 말 강화도의 지도였습니다. 그 위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붉은 점들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장소들입니다. 처음에는 점 몇 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르면 섬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점 몇 개였습니다. 그것이 퍼져서 섬 전체를 덮었습니다. 씨앗 몇 개가 뿌려졌고 그것이 자라온 섬을 뒤덮었습니다. 정 선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면서 복음이 인천으로 서울로 퍼졌습니다. 강화도 출신 전도인들의 발자취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섬이 씨앗을 키운 곳이었다면 그 열매는 온 나라에 맺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 선생의 작업실 창문으로 강화도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가까이 선교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인도, 남미, 태평양 여러 섬들의 선교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에서 이렇게 큰 신앙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 선생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복음은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작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강화도도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간의 연구가 한 줄로 압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작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정 선생의 작업실을 나선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강화성공회 성당 앞에 멈췄습니다. 기와지붕 위에 십자가가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강의실에서 지도를 펼치며 복음이 정말 세계 끝까지 전해졌는가를 물었다. 강화도가 그 답이었다. 말씀은 바다를 건너왔다. 그리고 이 작은 섬에서 뿌리를 내렸다. 그 뿌리가 온 나라로 뻗어나갔다. 복음은 정말 세계 끝까지 전해졌다. 정 선생의 작업실에서 나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강화도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섬을 한 번 더 걷고 싶었습니다. 숙소에서 일찍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안내자도 없이 통역사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강화도는 고요했습니다. 골목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오래된 돌담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 섬에서 본 것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와지붕 위의 십자가, 손때 묻은 기록부, 빼앗긴 성경을 다시 구한 사람, 바위 아래 기도처, 4대의 믿음, 5명에서 130년의 교회, 붉은 점들이 섬 전체로 퍼진 지도, 그리고 정 선생의 말이 울렸습니다. 작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 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들여다보는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숫자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1884년 첫 개신교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했을 때 기독교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1900년에도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비율은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 위에서 교회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를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의 궤적을 노트에 그렸습니다. 1884년 거의 없음, 1900년 1% 미만, 1945년 약 5%, 1980년대 약 20%, 2000년대 약 29%,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저는 이 궤적을 바라보며 강화도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그 작은 섬이었습니다. 5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돌려 읽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들이 자라 이 숫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틀을 더 보내며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숙소 근처의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수백 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각자 다른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낮은 울림이 됐습니다. 저는 그 울림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강화도의 바위 아래 기도처에서 두려움을 안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150년을 흘러 지금 이 새벽의 기도 소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0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였습니다. 건물 규모에 먼저 압도됐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강하게 붙잡은 것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로비에 전시된 역사 자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8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판자촌이었습니다. 첫 예배에 모인 인원은 5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강화도의 그 마을 교회도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도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 선생의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 전시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판자촌 시절의 흑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옆에 세워진 초라한 예배당 사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커져가는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리고 지금은 수십만 명. 저는 그 사진들의 흐름을 바라보며 강화도의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붉은 점 몇 개에서 시작해 섬 전체를 덮은 지도. 그 패턴이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 뿌리, 성장,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믿음이 다시 세계로 나갔습니다. 22,0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파송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아마존의 밀림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유럽의 도시들에서, 강화도에서 시작된 씨앗이 세계를 향한 열매가 됐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로버트, 강화도에 다녀왔어. 내가 말한 것이 맞았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곳에서 가장 깊이 뿌리를 내렸어. 박해가 씨앗을 더 깊이 심었어.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지금의 한국 교회가 됐어. 처음에는 5명이었어. 지금은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교회 십자가들이 불빛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십자가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강화도의 기와 지붕 위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불빛들까지 150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씨앗은 열매를 맺었다. 강화도에서 시작된 복음이 한반도를 덮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다시 세계로 흩어졌다. 말씀은 바다를 건너왔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 온 세계로 나갔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꾸리면서도 자꾸 멈추게 됐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야 할 것들을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강화도에서 본 것들, 서울 새벽 기도에서 들은 것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 전시관에서 마주친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 꾸리기를 멈추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지도를 펼치던 날부터 이 순간까지의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곳, 강화도, 바다를 건너온 선교사들, 처형과 박해, 빼앗긴 성경을 다시 구한 사람, 바위 아래 기도처, 4대의 믿음, 5명에서 시작한 교회들, 그리고 세계로 나간 22,000명의 선교사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문장이 정말 세계 끝까지 전해졌는가를 묻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 땅에서 찾았습니다. 말씀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작은 섬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국 비행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한 가지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도로 다시 가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박 선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선생이 흔쾌히 동행해줬습니다. 강화대교를 다시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려 다리 위에 잠시 섰습니다. 아래로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물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1월의 아침 햇살이 그 물길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빛이 부서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빛의 조각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0년 전 이 물길을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품에 안고 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이 물길을 건너온 나라로 퍼졌습니다. 이제 그 열매가 다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화도 안에서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화 성공의 성당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섬에 발을 디뎠을 때 찾아간 그 자리였습니다. 기와지붕 위에 십자가가 아침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성당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낮은 천장, 나무 기둥들, 제단 위에 십자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빛이 제단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이 공간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제단 앞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바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순결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돌려 읽던 사람들, 바위 아래 무릎을 꿇던 사람들, 빼앗긴 성경을 다시 구한 사람들, 4대를 이어 이 성당을 찾아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남긴 기도들이 아직 그 공기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당을 나서는 길에 박 선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방문에서 무엇을 가져가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강의실에서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정말 세계 끝까지 전해졌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섬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박 선생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덕분에 제가 자란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화대교를 다시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물길이 아침 햇살 속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강의실로 돌아가면 지도를 다시 펼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할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정말 세계 끝까지 전해졌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그 답을 찾아 지구 반대편 동방의 작은 섬에 다녀왔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박해로도 처형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빼앗아도 다시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금해도 바위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13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 씨앗이 온 나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다시 세계로 나갔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동방의 작은 섬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출국 게이트로 향하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공항 창문 너머로 서해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바다가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 강화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해질 무렵 강화도의 오래된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가 바다를 건너간다. 150년 전 말씀이 바다를 건너 이 섬에 왔듯이 이제 이 섬의 기도가 바다를 건너 세계로 나간다. 씨앗은 열매가 됐다. 그리고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됐다. 말씀은 바다를 건너 동방의 섬에서 꽃 피었다. 그 꽃이 지금도 피어 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의 서해안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화도가 보였습니다.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자금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온 세계로 열매가 흩어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화도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섬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